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뉴스가 나왔는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하나는 한국은행 보고서고 하나는 YTN 기사예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신흥국 인플레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YTN에서는 파월 내년 금리 인상 시사를 했다라는 두 개가 별도의 기사와 보도지만 하나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읽어보고 지표를 보고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파이낸셜 뉴스부터 하나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게 길어가지고 네, 이렇게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파이낸셜 뉴스인데 한국은행 신흥국 인플레 압력 장기화 가능성 높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그럼 우리나라가 이 신흥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빼놓은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우리 뭐랄까 증권시장이나 어떤 투자 상품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또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네, 좀 의문이에요. 하여튼 볼게요. 하여튼 우리가 신흥국에 낀다고 일단 하고서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왔는데 일단 달러 대비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공급망도 되게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병목 현상이 있었던 게 좀 풀렸다가 최근에 다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뭐랄까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한국은행이 24일이니까 어저께네. 해외 경제 포커스를 통해서 최근 신흥국 경기 흐름의 특징과 리스크 요인 점검에 따르면, 그리고 저는 이게 신흥국에 우리나라가 껴 들어 있는지, 요 위에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 껴 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기서 뺀 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신흥국에서는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렸대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의 조짐 거의 확실시 됐죠.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나.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금리는 올해 아직은 급하지 않다, 내년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계속 달라져서 원래는 24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다가 23년에 한다 그랬다가 이제 내년으로 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파월 믿지 마라, 연준 믿지 마라, 뒤통수 진짜 한두 번이 아니다. 하여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코로나 대응 여력이 미흡하다. 후진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세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 통화 가치,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물건을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자국의 물가를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세안 5개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렸다. 1.8%까지 하향시켰다는 얘기는 1.8% 포인트.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5.8에서 4.0으로 낮췄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면 물가에 더 크게 전가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 오르면 유가 올라, 환율 올라,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자 물가, PPI,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입 물가 올리고 PPI 올리고 나중에 CPI에 올리고 이렇게 전가되는 이런 현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 반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게 되게 심한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가가 해외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자국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덜한데,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여기 아세안이 아니어도 어떤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에 껴야겠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러니까 뭐든지 큰 거야. 이게 신흥국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저개발 국가. 그래서 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40%인데 OECD는 30%를 믿던데요. 그만큼 OECD는 조금 안정됐고, 저개발국가 또는 신흥국, 여기는 요동이 크니까 물가 상승기에는 되게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렇다고 물가 하락기에 그렇게 혜택을 받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지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신흥국은
식료품 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해서 고소득 국가의 탄력성이 0.14인데 신흥국은 0.24로 거의 2배 정도 민감하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그거예요. 저개발 국가, 신흥국가의 원자재에 따른 뭐랄까 물가 등락률이 민감한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네요.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도 있고 신흥국에서 고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죠. 코로나 때 반짝했던 그 병목 현상이 좀 수그러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코로나 회복이 더디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물가, 그러니까 내수 부진의 물가 상승세가 높은 거, 약간 뭐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미국 테이퍼링에 따라서 맞물려 가지고 아시아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여기 껴야 돼.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실물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 무슨 보고서요? 예, 여기에 최근 신흥국 경기 흐름의 특징과 리스크 요인 점검. 꼭 남의 나라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딱 들어맞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잠깐 기사랑 관련돼서 지금 물가 이건 미국 물가거든요. 잠시 있다가 이제 중국 물가 나올 건데 이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5점 몇 프로로 올랐죠. 근데 이게 10년 동안 안정됐던 게 갑자기 팍 튀어오른 게 퍼거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60년대 말에 10년 넘게 안정됐던 게 치켜 올라갔고 그 다음에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미국 12%뭐 이랬던 게 우리는 미국이 12% 올랐을 때 우리 25% 올랐었어요. 1차 오일 쇼크 때. 2차 오일 쇼크 때는 더 올랐었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10.7이 나왔어요. 10.7%. 이게 PPI 전년 동월비 PPI. 여기 초록색이 요거네. 요거 까만색 있죠. 요거 까만색 확 치켜 올랐잖아. 그런데 한국의 PPI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승률이. 요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지금 5.4% september 9월달에 5.4% 최근 자료예요. 이게 언제 이후 최고냐면 솔직히 이거 거의 넘은 거랑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오르면 얘 넘겠네. 그러면 70년대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만 더 오르면.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올라갈 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장기 차트에서 보셨듯이 60년대 말 요국년 지금 막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장기간 안정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도 지금 한 10년 넘게 안정됐었거든요. 2% 정도 유지했단 말이에요. 6% 조금 넘거나. 그런데 여기서 4%, 6% 이게 갔던 게 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때랑 그때의 위험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뭐 미중 뭐 전쟁 뭐 이렇게 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그런 분위기까지 가면은 물가는 이렇게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 YTN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물가 급등 계속된 대응 내년 금리 인상 시사. 자, 여기 전제 조건 달았어요. 물가 급등 계속된. 근데 파월의 그동안의 논조는 물가는 일시적인 거다. 곧 안정된다. 근데 계속 이게 늘어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말이 바꿔졌죠. 이거 물가 이거 금방 안 잡힐 것 같다. 그러면서 단서는 달았지만 물가 급등 계속된 대응하겠다. 내년 금리 인상 시사한 게 물가 급등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좀 해외 금리 올라간 거 이게 기준금리 전 세계가 지금 다 올리고 있죠. 아마 11월 달에 영국이랑 독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빅5 안에 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신흥국들이 먼저 올렸죠. 이머징 마켓이 먼저 올렸어요. 여기 뭐 칠레, 헝가리, 콜롬비아 이런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런 데가 먼저 올렸는데 선진국이 이제 뒤따라 올리면 먼저 올렸던 신흥국도 더 급하게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한 번 올리고 말았는데 11월에 또 올린다고 거의 199.9%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부동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요 상황이 지금 2010년도의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급락했던
요 차트가 더 낫겠네. 요 차트 아침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에 있다가 팍 치켜 올랐듯이, 물론 이때보다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요. 이때는 5번 올렸는데, 그리고 이때는 물가가 2.0에서요. 2.0에서 3.25까지 1.25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0.25 올렸잖아요. 0.25. 그러면은 지금도 이때처럼 이때 5번 올렸는데 이번에 5번 올리면 1.75가 되면은 딱 우리 코로나 전에 고점 1.75였거든요. 여기 빨간색 여기 1.75 있죠? 이거랑 타이를 이루게 되는, 여기 타이를 이루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내년 말에.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 보면 내년 말쯤이면 1.75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진작부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요 까만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딱 5번 올리면 1.75 되는 거, 딱 그 그래프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솔직히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우리 실생활에는 시중금리가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요 두 가지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상황이 2006년 7년도에 버블7 무너지기 전에 1년 반 동안 금리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1년 반 정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더 커지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때도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상황이랑 상당, 물론 몇 달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때가 8년 5개월, 지금 8년 7개월 정도 됐는데, 뭐 두세 달 정도야 뭐 어긋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국면이 올지 않겠느냐라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신흥국 물가 상승률 상당 기간 지속되고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 이야기랑 파월 의장이 얘기한 물가 상승률 지속되면 내년에 금리 올리겠다. 이게 YTN에서 보도한 거, 이거를 잘 조합을 시키면 내년에 결국은 미국도 금리 올리고 물가 엄청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결국 뒤따라가고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 아니면은 자기 과다한 부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엘리엇 구독자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뉴스 속보나 중요한 뉴스 있으면 빨리빨리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마칠게요. 한 주 좋은 일만 생길 바라면서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